두 번째는 논문 종합 시험입니다. 논문 종합 시험은 이 학생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석사 과정은 18학점 이상 이수한 이후에 성적이 B+, 평양 평균 3.3 이상 될 때 자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신입생 때 받았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는 한국학 연구인문 과목은 필수 응시이며 이 외에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한 과목을 포함하여 총 2과목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0%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닙니다. 한국학 연구인문 과목이 필수인 건 맞아요. 맞는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한 과목 제 기억으로 그거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가 치고 싶은 과목을 쳤습니다. 다만 치고 싶은 과목은 내가 과거에 수강을 했던 과목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은 적 없던 과목을 시험 칠 수는 없었고요. 지도 교수님이 치라고 하는 거 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과목 평균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고 각각 70점 넘어서 각각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학 연구 인문 과목 외에 나머지 한 과목에 응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학과에서 이제 시험 칠 사람들 신청하라고 이게 메일이 오는데 학과에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들었던 수업 그 교수님께 이번 학기 끝나고 논문 종합 시험 때 내가 이 과목에 응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교수님께 허락을 구하는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저 때는 코로나 학번이었기 때문에 메일로 보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서 대면 수업 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지 어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논문 종합 시험 응시 관련된 부분은 보통 학과에서 안내 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논문 종합 시험은 1월과 7월에 실시를 합니다. 날짜를 찾아보니까 2021년은 1월 9일 그리고 7월 3일에 쳤었고요. 2022년은 1월 8일에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쓰는데 힘을 되게 많이 뺀 상태에서 공부를 또 해서 막 시험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논문 종합 시험 중에 한국학 연구 인문 과목은 제가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때 붙었는데 이 전 영상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칠 때는 왜 떨어졌는지도 몰랐고요. 두 번째 떨어질 때는 반드시 붙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모든 걸 쏟아내듯이 시험을 쳤는데도 떨어져서 제가 그때 교수님께 좀 여쭤보니 떨어진 이유를 여쭤보니 교수님 답변을 학술적으로 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서술 형식으로 쓰게끔 하는 문제들을 봤는데 핵심은 수필 형식으로 내 생각을 말하듯이 쓰시면 안 됩니다. 학술적인 용어와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타당한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논리 정연하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3번째 쳐서 통과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2번째 시험하고 3번째 시험을 비교를 했을 때는 3번째 시험에서 이제 제가 답변했던 거는 그런 뭐 어떤 문투의 차이 정도지 내용에서 어떻게 크게 뭐 차이가 났던 게 아닌데 솔직히 통과를 했는데도 왜 통과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쓸 때 학술적으로 쓰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왜 논문 종합 시험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라고 하는지는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그게 이제 상식이라서 당연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2번이나 떨어지게 만들 정도면 학술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문구 한마디 정도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지금 와서 뭐 시시비비 가리는 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한국학 연구인문 그 시험을 치실 때는 반드시 학술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추천해 주신 책이 있는데 요거는 정희모 김현주 저서의 대학 글쓰기입니다. 현실문화에서 출판을 했고요. 요거는 김기란 저서의 논문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요 2권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걸 봤는데 뭐 솔직히 봐도 그 시험의 답변을 어떻게 작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확신을 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뭐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만 본다고 해서 그럼 학술적으로 이렇게 내가 답변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은 솔직히 안 드실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통과를 했는데 솔직히 통과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그냥 이 정도고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논문 종합 시험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어학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학위 논문, 그러니까 그 논문 종합 시험에 그러니까 논문 종합 시험을 치기 전에 어학 시험을 먼저 통과하여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1학기에 그냥 그 성적을 바로 통과를 해가지고 이 영어 성적이 통과 안 됐을 때 논문 종합 시험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세 번째는 영어 성적입니다. 영어 성적은 토플, PBT 53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해서 영어 성적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뭐 외국어 학당, 외국어 강좌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1학기에 토익 점수를 바로 제출해서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낼 당시에만 유효기간이 유효하면 되지, 한번 내고 나서 유효기간이 끝난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합격하시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시험을 쳐서 제출하라고 안 하니까 한 번만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지도교수 선정입니다. 이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입학하기도 전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통은 사실 공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공대에서는 아예 입학 시험 치기도 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지도를 받고 싶은 교수님을 찾아가서 나 이런 주제로 뭐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싶은데 여기 오면 되겠냐, 뭐 이렇게 랩실에 이미 들러서 이미 거기서 뭐 시험은 아니지만 면접 같은 걸 다 보고 이미 대화를 다 해보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학 시험 보고 합격을 하면 뭐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랩실의 지도교수님 밑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도 지도교수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뭐 인문학이나 뭐 저 같은 문학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교육 전공하셨던 분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시험 치고 합격을 했는데 입학하기도 전에 학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니 내가 그 학교에 교수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걸 선정을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그냥 괜찮으신 분 한 분 그냥 해달라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그것도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다행히 이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자기가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들 중에 정교수이신 분을 선택을 해서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수업을 들었던 내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 그 연세대학교 정교수인지 아닌지는 네이버에 연세대학교 교원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입력을 하면 사이트가 하나가 뜨는데, 거기 교수님 성함을 입력했을 때 교수님 성함 관련 정보가 나오면 정교수이시고 안 나오면 정교수가 아니십니다. 그 정교수가 아니신 분한테 지도교수를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교수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코로나 학번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고 저는 메일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참고로 그 수업을 들어본 적 없는 교수님께 지도교수를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드리는 경우는 거절도 하십니다. 교수님께서. 그 수업에서도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 수업을 듣기도 전에 그 교수님한테 그냥 저 논문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수업 때 야, 너 누구누구는 내 수업도 안 들어봤는데 너 나한테 지도교수 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번 학기는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번 학기에 내 수업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 부탁을 하든지 해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냐면 이 교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지도교수 해달라고 하면 교수님도 조금 난감하실 수 있는 거죠. 혹시나 뭐 나중에 뭐 이게 잘 안 맞아서 뭐 일이 틀어질 어떤 확률을 어쨌든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교수님 선정을 하실 때는 본인이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 중에 정교수이신 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여러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저는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전공해서 관련된 교수님들 이렇게 목록을 뽑아서 그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지도하셨던 학생들의 논문들도 이렇게 그 뽑아서 보고 뭐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막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업 들어보시고 교수님 성격이나 성향이 오히려 나랑 잘 맞는지 정도를 파악하시고 그냥 그분께 지도를 부탁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정교수이신 분들은 그 주제가 좀 다를지라도 그 논문의 그 주제들을 다 지도하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했던 행동이 좀 시간 낭비 내지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어떤 성격이다 성향 같은 거를 파악하셔서 그냥 논문은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쓸데없이 막 논문 많이 찾아보고 그거는 솔직히 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 지도교수 선정 관련해서 학과 내규에는 입학한 학생은 2학기 내에 전공 분야를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임 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2학기 내에 연구계획서를 이거 아니고요. 연구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문 쓰실 때 제출하는 거고요. 2학기 내에 뭐 주임 교수님한테 뭐 제출해서 지도교수를 배정받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냥 수업 쭉 들으시다가 이 교수님 되게 괜찮다라고, 아니면 이 교수님한테 지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수님께, 저는 코로나 학번이어서 메일로 일단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대면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수님을 찾아가시거나 혹은 메일로 연락을 드려서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뭐 계획서 작성해서 주임 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 배정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2학기 내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2학기 끝나고 그 방학 때 지도교수님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논문을 쓰기 전에 지도교수님을 선정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지도 교수님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논문 지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심사숙고하시기보다 그냥 성향, 성격 같은 거 잘 파악하셔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저는 2학기 뒤에 했고 아마 뭐 3학기 끝나고 해도 될 것 같고요. 4학기 끝나고 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논문을 언제 쓰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최소한 자기가 논문 쓰기 전에는 지도 교수님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다급하게 지금 당장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논문 지도 교수님 선정해서 막 들어가면 조금 바쁠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먼저 정도 시점에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규는 또 되게 원론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학교 생활 관련해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고요. 일반 대학원 및 학과 학교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포함해서 되게 말이 다르고 다른데 되게 헷갈리게 써놔가지고, 아니면 되게 원론적인 내용만 써가지고 학교가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싶어서 보면 막상 문의해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데 이걸 마치 하라는 듯이, 그러니까 막 2학기 내에 무슨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도 않아요. 아니 그거랑 학과 내규가 다르면 좀 빨리 최신화시켜서 좀 실제 학교 생활과 다른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뭐 2024년도인가 그때 또 갱신이 됐던데, 제가 학교 다닐 땐 내규랑 실제 제 학교 생활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 관련된 꿀팁은 사실은 학과 내규만 잘 쓰여져 있으면, 아니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만 충분히 잘 설명을 해줬으면 굳이 제가 이런 영상 안 만들어도 됩니다만, 거기서 알려주는 정보들과 제가 학교 다닐 때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또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디 학교 다니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까이.